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청일전쟁 7부입니다. 청일전쟁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세웠지만 청일전쟁 패전 후 체면이 구겨진 청나라의 황제 광서제. 그러나 광서제는 어떻게든 황제권을 강화하고 서태후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때 광서제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캉유웨이의 상소문이었죠. 캉유웨이는 중국 신사 출신의 나름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캉유웨이 조부 형제들은 살아생전 무수히 많은 서적을 모았고 2만 권 서루라는 도서관을 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캉유웨이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모아온 책들을 접하며 캉유웨이 역시 만만치 않은 책 덕후였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캉유웨이의 스승은 국왕선생으로 알려져 있던 주착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주착에는 유학 중에서도 완전 아웃사이더 학문이라 배척된 춘추 공양학이라는 학문의 대가였습니다. 캉유웨이는 주착으로부터 춘추 공양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춘추 공양학의 계보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캉유웨이는 유학만을 고집하며 보수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캉유웨이는 개인적으로 불교와 도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불교와 도교에서 이르는 이상세계를 접목한 춘추 공양학을 공부했습니다. 22살 때 홍콩을 처음 방문한 캉유웨이는 일찍이 영국에게 할양되어 서양 국가의 모습을 갖춘 광경에 큰 충격을 먹었고, 이후로 캉유웨이는 수많은 서양 지식과 서양 서적들을 읽고 배우고 돌파했습니다. 캉유웨이는 공부와 책에 있어서 장르를 불문했던 거죠. 다만 캉유웨이는 과거 응시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지식이 많고 공부는 잘하는데 그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을 하지 못하면, 즉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1885년 청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전했을 때 캉유웨이는 청나라의 체제를 비판하며 본인의 학권을 바탕으로 이상세계, 즉 대동사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캉유웨이는 본인의 대동사상을 담은 개혁상소를 일찌감치 여러 번 올렸으나 항상 무시되기 마련이었죠. 전개에 나아가지 못한 캉유웨이는 고향에서 학원을 차려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이 학원 이름이 장흥학사였고 량치차오가 캉유웨이의 제자였죠. 캉유웨이는 춘추 공양학의 관점에서 기존 성리학과 청나라의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상과 세계상에 대해 저술한 신학위 경고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위 경고의 내용이 워낙 셌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주류 성리학에서 이단시하고 있었던 분야를 주장했죠. 캉유웨이의 신학위 경고는 지식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캉유웨이는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캉유웨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나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청나라 정부의 보수화와 양모운동의 한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적은 이후 당시 과거를 치르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캉유웨이는 신학위 경고로 이미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무려 12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상소를 공거상서라고 합니다. 청나라에 있는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상소문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상소문을 담당하는 도처론에선 이 공거상서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공거상소는 일종의 이벤트가 되어 다시 한번 캉유웨이라는 사람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캉유웨이는 결국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청나라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제자 량치차오 등과 함께 강학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만국공보라는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학회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캉유웨이는 강학회를 통해 여러 공부를 하는 도중 아시아에서 서양의 서적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하는 루트가 가장 효율적이란 걸 알고 일본을 통해서 여러 서양 서적들을 입수하면서 자연스레 일본의 근대 개혁에도 빠져 청나라에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체제 전복적인 개혁, 그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97년 캉유웨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델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5번째 상소문을 올렸고 이 상소문이 드디어 광서제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캉유웨이는 중국은 아직까지 춘추 전국 시대와 당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변법을 주장할 집단적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 보국회를 조직했습니다. 캉유웨이가 워낙 이목을 집중시키자 광서제는 캉유웨이를 불렀고 두 사람은 청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청사진과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는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캉유웨이의 이 발언이 대단히 유명한데요. 제도는 때에 따라 개혁해야 되는 것으로서 공자가 제도 개혁을 시도한 지도 이미 2000년 이상이 된다. 이제야말로 또다시 제도를 개혁해야 될 시기에 다다랐으며 나는 곧 공자에 이은 제도 개혁자이다. 캉유웨이는 6번째 상소문을 광서제에게 직접 전달하며 무려 1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을 제시했고 1898년 6월 광서제는 변법을 통해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국시를 선포합니다. 광서제는 캉유웨이와 그의 제자들 및 보국회 회원들을 내세웠고 이 개혁의 실무진들을 변법파라고 했죠.
1898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청나라 제반의 분야에서 파격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1898년은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1898년 변법화 등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개혁을 무술변법 혹은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합니다. 3개월간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0가지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를 설치해 일본의 메이지 정부처럼 입헌 군주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만주족으로서 가는 특권과 불필요한 관청들을 폐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맞는 여러 관청들이 신설됐죠. 교육 분야에선 과거제를 폐지하고 베이징에 대학교를 세우는 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법 자강운동이 3개월간 이어졌다는 건 3개월 후에 종료되었다는 뜻인데요. 변법 자강운동은 고작 103일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 앞뒤 맥락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젊은 광서제의 모습은 전형적인 초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캉유이를 비롯한 변법파도 전형적으로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무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무술 변법에 해당하는 내용들 상당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변법파 당사자들이 아니면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당장 청나라 전국에서 평생을 바쳐 과거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꿈이 좌절되었고, 또한 관청의 수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실직자들이 생겼고, 노경이라는 군부대 역시 축소되면서 노경 군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만주족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면서 만주족들 불만도 상당했겠죠. 변법 자강 운동에 해당하는 개혁 내용들은 언젠가는 실현이 되어야 할 법안들이긴 했습니다. 단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각기각층에서는 변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이 과속할 때 무섭고 회사에서 신입이 100% 열심히 하는 것만큼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게 없다고 하죠. 그리고 서태후도 젊은 광서제가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쯤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늙은 여우 서태후가 정치초년생 광서제에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무술 변법이 한창이던 도중 서태후는 칸유이를 광서제에게 소개해준 옹동화를 파직시켰습니다. 옹동화도 보수파 인물이긴 했으나 광서제의 스승으로 광서제 측근의 경향이 강했죠. 또한 2품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서태후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서태후의 측근이었던 영록을 지계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계총독은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의 총책임자로 군대를 동원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의 명령 하나면 바로 수도 포위하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광서제와 캉유웨이도 직속군대가 필요함을 깨닫고 북양 3군 대신 위안스카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광서제와 변법파의 측근이 되어 황제를 보호해달라는 제안이 오자 정작 위안스카이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북양 3군 대신은 직급상 지계총독 아래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원세계는 광서제의 제안을 지계총독이었던 영록에게 일렀습니다. 서태후까지 알게 되자 서태후는 영록을 이용해 지계총독 군부대를 자금성으로 데리고 와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모든 변법의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훈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술정변이고 무술정변으로 무술변법, 즉 변법자강운동은 103일 천하로 끝났죠. 정변이 일어나자 캉유웨이와 랑치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했으며 일부 변법파는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자금성에 있다가 체포되어 처형됐습니다. 그렇게 광서제는 이후 유폐된 삶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1908년 11월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즉위한 광서제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서태후의 온갖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몸에 잔병치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광서제가 죽자 당시 사람들은 전부 서태후가 광서제를 암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다분한 것이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하루 전날 차기 황제를 임명하는 칙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검 결과 독살된 것이 맞다고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광서제 사후 1908년 광서제의 조카였던 3살짜리 황자 푸이가 서태후의 지목을 받아 청나라의 12대 황제인 동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로 즉위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이 광서제가 죽고 바로 다음날 서태후도 죽습니다. 공식 사인은 서태후가 먹은 게 잘못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영국인에 의하면 서태후가 위안스카이에게 총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일부러 3살짜리 어린아이를 차기 황제로 영입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서태후는 청나라 멸망의 정말 큰 원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청일전쟁 시리즈 마지막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